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요즘 그 애플 TV라는 곳에서 이 드라마가 반영된 게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빠찡코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빠찡코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빠찡코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빠찡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아주 즐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도박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같은 거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지만은 이 빠찡코는 이 도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촉을 해서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박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 도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또 역시 있다 보니까 아마 일본 사회에서는 조금 일본인들이 이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은 이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히려 이 제일 동포, 그러니까 조선인, 제일 한인들이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자체 조사에 의하면은 일본의 이 빠찡코 업계에 최소 60%에서 많게는 이 90%가 이 제일 동포들이 이 빠찡코를 운영을 하거나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빠찡코를 통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이 제일 동포 이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번 돈을 갖고 사회에 이렇게 기부해서 아주 뜻깊게 활용하는 그런 제일 동포 이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빠찡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이 제일 동포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빠찡코라고 하는 이 소설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상당히 뭐랄까요, 이 감동이랄까요, 세계적인 어떤 관심,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된 드라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 빠찡코는 그래서 이 제일 동포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소설을 쓴 작가는 이 재미동포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동포 소설가 이민진 씨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요,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부터 해방 후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 제일동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이 제일동포, 당시는 조선인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 그게 이제는 담은 책이 바로 이 빠찡코인데요. 이 재미동포 소설가인 이민진 씨가 2017년도에 미국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돼서 아주 유명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을 원작을 해서 이 애플 TV가 윤여정, 또 김미나, 이민호 이 배우들을 주연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총 8부작의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7부작까지는 이렇게 공개가 돼서 저도 요거를 몰아서 최근에 한번 7부작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역시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아주 세계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빠찡코라는 그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그 열기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작 이 소설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최근에 이 교보문고에 따르면은요, 이 4월 들어서 이 빠찡코의 그 판매 순위랄까요, 이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출판사하고 또 원작 그쪽하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랄까 계속 주문이 이어져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이런 뉴스 보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친코에 담고 있는 내용, 뭐 앞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부산 영도에서 출생한 이 선자라는 여성입니다. 거기에 출생 전후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으로 건너간 이야기, 또 일본에서 또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이 4대가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 제일동포 이 가족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전후인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살면서 또 이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제일 조선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에는 3.1 운동 내용도 있고요. 또 일본의 수탈과 또 조선인 강제 노역, 또 일본군 또 위안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역시 이렇게 탄압받는 이 조선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 이 관동 대대진 이 학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그렇고 이 드라마가 나왔지만은 뭐 일본에서는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인구 일본에서만큼은 이 파친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아마 그 내용이 일본에 대한 과거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19일 이제 MBC가요 미국 현지에서 이 작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파친코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느냐, 이 이민진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민진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친코는 실제로 이 집에 대한 소설이다. 집이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민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또 재외동포로서 나에게 집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잃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파친코라는 소설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집을 잃은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이 선자, 이 주인공인 선자의 이 손자인 솔로몬이 이 파친코로 그 아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선자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이 모자수인데요. 그러나 이 손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친코는 뭐 도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 뭐 유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뭐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부동산 이 개발업 쪽에 이렇게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었죠. 이 부동산 개발업 쪽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집을 매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개발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 내용 속에는 이 할머니인 이 선자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이 일본으로 온 이 제일동포 1세 이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그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을 매매를 해야 그쪽에 이제는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해서 그거를 결국은 팔지 않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도 상당히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드라마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이 집을 떠난 이렇게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가서도 손수 일곱 만들었던 그 집에 대한 그 강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 역시 이렇게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잃은 아버지와 함께 7살 때
이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MBC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민희 작가가 이 파친코를 쓰게 된 배경,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에 이 한국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한국인이란 이유로 기로핑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일교포 중학생의 사연을 듣고 나서 이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학생의 학교 이 졸업 앨범에는요, 너를 증오한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 너한테 김치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생긴 것도 똑같은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반문을 이 작가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친코라는 이 소설, 이 제일동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 소설을 쓰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이 제일동포, 그러니까 뭐 조선인 또 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의 삶을 다룬 책, 드라마 이 파친코, 상당히 이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이민 사회에 있어서도 이 세계적으로 이 관심을 끈 중요한 아주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파친코의 뭐 윤여정 배우가 또 주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윤여정 배우는 이 파친코에 앞서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이 재미동포의 삶을 그린 그 드라마에 나와서 또 역시 큰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만큼 이 세계가 이 한국 근현대사에 벌어진 이런 한국의 이민의 역사,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이런 이야기에 상당히 이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한국이란 나라 750만의 이 재외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가정에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와서 그 현지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별과 냉대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인들에게도 상당히 뭐랄까 관심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의 여정이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그 재미동포들의 삶을 다룬 미나리, 또는 이렇게 제일동포의 인생의 삶을 닮은 이 파친코가 또 그런 관심을 불어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파친코는요, 역시 이 재미동포 작가가 이 제일동포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을 담았다는 것, 거기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한국을 떠나서 또 캐나다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동포라고 할 수 있죠. 제 캐나다 동포의 이 성우재 작가가 최근에 이 소설 파친코, 또 역시 또 드라마를 보고 나서의 그 소감을 또 경향신문에 또 칼럼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이 고려인 동포 분들도 읽어보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의 일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 제목은 이겁니다.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에선 나도 이방인, 소설 파친코 처지 공감되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성우재 작가는요, 원래는 한국에서는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사여서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캐나다 이 토론토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째 캐나다에서 이 자영업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그래서 뭐 재동포 재단에서 주최하는 이 재동포 문학상을 또 2차례 이렇게 수상한 이렇게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 이 사회문화연구소 이 소장 이 타이틀로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파친코와 드라마 파친코에 단박 빠져들면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민자인 나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많았다. 자기가 나고 자란 땅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민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파친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는 비극 가운데 가장 크고 구체적인 것은 일본 사회에서 받는 무시와 차별이다. 제1동포나 제중동포들은 나 같은 북미 이민자들과는 처지가 많이 다르다. 한국 땅을 자발적으로 떠났느냐, 거의 강제로 밀려났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떠나 사는 사람들만이 갖는 감정과 정서는 비슷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중간지대에 산다는 느낌, 곧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느낌이다. 나로 말하자면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온전한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는 순수한 한국 사람도 아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어정쩡한 감정이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사는 캐나다는 여전히 외국 같고 내가 떠난 한국 또한 외국 같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 캐나다는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잡히지 않고 한국은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간다. 물론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 겪는 차별은 북미 이민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대 소년에게도 3년마다 진문을 찍게 하는 일이라거나 변변한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이 파친코 같은 사행산업에나 종사하게 만드는 사회적 집단차별은 북미에서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 같은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차별이 없다고는 해도 이민자의 나라라는 캐나다에서도 이민자들이 차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취직을 하려 하면 캐나다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인맥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문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를 떠나 사는 사람의 슬픔 같은 것이 생겨난다. 외국살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그런 정도의 차별은 감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민자의 숙명이다. 네, 성우자 작가의 이 칼럼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성우재 작가는요, 이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인 희생자라고 할 만한 일본 이 제1동포들의 처지는 더 참담함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요. 이 파친코의 드라마 이 등장인물 대사를 일부 이렇게 또 인용해서 칼럼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대사 내용은요, 일본에서 태어난 이 선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모자수, 그러니까 이 제1동포가 역시 이 모자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모자수의 말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 모자수 같은 경우는 네, 뭐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 제1동포 2세이죠. 네, 뭐 이런 이야기 한국에 와서 듣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서러울까,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소설 파친코가 이렇게 큰 세계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 성우재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파친코를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이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이유를 내 나름으로 생각을 해봤다. 작가 이민진이 일본이 아닌 곳에 사는 한국 이민자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일본 바깥에서 살고 있기에 제1동포들의 처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 스스로 이민자의 자식이어서 같은 이민자인 제1동포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민자인 내가 보기에 북미 제외 동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던 제일 동포들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공감이 이 파친코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일본에 사는 한 조선인 집안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특수한 소재로 쓰인 소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런 힘 때문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동포들의 이민의 삶을 다룬 또 미나리,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역시 지금 이 빠친코라는 이 소설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역시 이민자인 제일동포의 삶이 또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 제중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의 또 이민의 삶이 또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설로 또 드라마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국에서 여기 중국 동포분들이 쓴 그런 소설이라든가 어쨌든 이민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는 뭐 이민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역시 뭐 동포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게 됩니다. 참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뭐 우리 이 동포 여러분들도요, 지금 빠친코 한번 이 드라마 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 내용을 또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